안녕하세요. 여덟 번째 주제 Large Language Models를 주제로 디빈딥 강의를 진행할 IQ2 이종훈입니다. 오늘 다룰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LLM이 텍스트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데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된 어철기술 랭귀지 모델링부터 다시 리캡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철기술 랭귀지 모델링은 이제 과거 아웃풋을 기반으로 이제 그거 다음에 올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거 보셨을 수도 있는데 The students open their 여러 가지 단어가 여기까지 이렇게 시퀀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북이 올 수도 있고 exam이 올 수도 있고 뭐 랩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단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아웃풋이 이렇게까지 있으면 이거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올지에 대한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토리게스 랭귀지 모델링의 목표는 인간의 언어 습관을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잘 흉내내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언어 지식을 습득을 해서 월드 모델링, 즉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어에는 이제 뭐 이미지, 소리 등 다른 모달리티들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캡션의 형태로, 소리 같은 건 이제 누가 뭐 어떻게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스피치를 이제 텍스트로 번역해가지고 변환해가지고 넣은 거죠. 이렇게 그냥 텍스트 모달리티를 배우면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세계를 구성한 여러 가지 모달리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 모델링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토리스 랭귀지 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넣은 시각화 자료인데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생성하고 다시 이렇게 인풋을 타고 가서 이렇게 BP 인코딩이 되고, 이걸 이제 트랜스포머 인베딩 타고 가서 이걸 이제 계속 포워딩 돼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텍스트 타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률 디스트리뷰션 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LL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게 LLM의 정의가 이 LLM의 정의를 저희가 이렇게 항상 넣어놔요. 이 디비닙 자료에서 계속 내려오는 정의인데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LM is a deep learning model based on the transformer decoder architecture, capable of generating and translating text, creating other content, and performing variou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asks pre-trained on massive text data. 좀 길고 지루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핵심만 짚어보면, LLM은 이제 딥러닝 모델인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로 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이다. 그럼 이 딥러닝 모델이 뭘 하는 모델이냐? 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생성이 가능한 모델이다 라는 점이 있겠고요. 그럼 이게 딥러닝 모델이니까 그럼 어떻게 러닝을 하느냐?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Pre-trained on massive text data,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로 사전 학습을 거친 LLM 모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아키텍처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그 트랜스포머스 인 LM 단원에서 아마 세 가지 아키텍처를 배우셨을 거예요. 뭐 디코더 온리 구조, 뭐 버트 같은 인코더만 있는 구조, 그리고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를 함께 병행해서 쓰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 뭐 바트 같은 것이 있겠죠.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LLM은 디코더로만 구성된 랭귀지 모델입니다. 요즘 뭐 디퓨전으로 한 번 생성한 거 아니지만 요즘 뭐 디퓨전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뭐 디퓨전 기반의 뭐 LLM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용 단계에서 쓰이거나 연구 단계에서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스탠더드한 모델은 여전히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디코더 구조는 이제 어토리에이션 랭귀지 모델링으로 이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뒤에 오는 단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이제 학습에서나 인퍼런스 과정에서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성의 측면을 고려해서 단방향으로 자기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 또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토큰이 이제 T-1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대로 학습된 모델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이 과거 아웃풋을 보고서
WT를 내뱉을 때 이게 정답 단어가 되기를 T버즈 단어를 내뱉을 때 이게 정답 단어 WT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조건부 확률이 되는데 이게 최대화되어야 저희가 원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설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정답 단어 WT는 이제 그 전까지의 W1부터 WT-1까지가 있을 때 이제 매우 당연히 WT가 올 단어 시퀀스이기 때문에 완전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WT가 W1부터 WT-1에 전혀 인디펜던트하게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멘틱 의미에 의존해가지고 WT가 나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커설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하나의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럼 이걸 포문으로 일일이 돌려가지고 포문으로 뭐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최대화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구현을 이건 이제 정답 토큰들이 이제 티처 포싱을 하게 되는데요. 아예 정답 토큰들 티처 포싱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아웃풋이 나오는 그 토큰 위치에서 그 정답 토큰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라이클리후드를 타겟으로 이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포문으로 하면 이제 한 번밖에 업데이트가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티처 포싱을 사용하면 모든 토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개의 배치 시퀀스를 대해서 한 번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앤 스케일링 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아마 이 트레이닝 관련해서 이제 GPT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GPT가 이제 2018년에 GPT-1이 이렇게 나온 이후로 지금 이제 거의 GPT 5.2 나오고 띵킹 모델들도 나오고 요즘 통합이 된 거 같죠. 띵킹 모델들도 나오고 코덱스도 나오고 별별 모델이 다 나왔잖아요. GPT-4부터는 이제 파라미터 수도 이제 비공개여가지고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GPT 1, 2, 3를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이제 컨텍스트 토큰 랭스 토큰들도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천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GPT-1이 조그만한 모델이 2, 3까지 와서 거의 이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이러한 레이어나 토큰이나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양에 거쳐서 어떠한 학습 층에서 어떠한 변천사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말하는 학습 패러다임은 근데 시리즈 1, 2, 3 다 똑같은 패러다임을 차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아까 말씀했던 얼터너티브 랭귀지 모델링으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특정한 태스크를 잘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 LLM 백본이 다양한 논리지를 습득하자, 인간 세계의 제너럴한 논리지를 최대한 많이 습득하자라고 하는 목표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 세계의 다양한 지식들을 거의 대부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릴라이벌한 소스에서 위키피디아나 아카이브 같은 그런 소스에서 크롤링을 해와가지고 걔에 대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이제 어토리게스 랭귀지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 할 때 학습 목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제로 학습을 양을 하는 텍스트의 양이나 학습하는 이터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거의 계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이 이제 파인 튜닝을 저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트레이닝 이제 양을 기준으로 보시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니까 인간이 직접 깎은 레이블로 이제 몇백 개, 몇천 개 단위로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LLM의 근본적인 성능이나 지능을 높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태스크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고품질의 인간이 깎은 레이블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다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T-1에서 그럼 이제 이 파인 튜닝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파인 튜닝 과정에 이제 특이하게 사용했던 것이 이제 task specific input transformation 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타겟 태스크에 따라 가지고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인풋을 전처리한 단계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similarity 같은 건 이제 이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제 스코어로 내뱉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BOS 같은 스타트 토큰 들어가고 저희가 원하는 두 개의 타겟 태스크가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들어가고 이걸 이제 트랜스폼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뭐 히든 스테이트 같은 거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 태워가지고 최종적인 점수를 내오는 구조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특이한 점이 이제 익스트랙 토큰이 맨 뒤에 달려 있는 건데요. 이건 이제 버트의 CLS 토큰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익스트랙 토큰에서 나오는 이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줘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다 파인 튜닝 시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GPT-1의 의의는 이제 RNN 구조를 탈피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뭐 랭귀지 모델링을 해봤다, 랭귀지 모델링이 됐든 뭐 랭귀지 태스크를 시켜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리미테이션은 여전히 프리트레이닝 이런 걸 하더라도 제너럴라이제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레이블 데이터를 깎는 과정이 벤치마크가 있으면 뭐 가져다 쓰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일일이 데이터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커스틀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 연구의 모티베이션도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Large language 이거 여기 논문을 보시면 without the need to manually create and label a training dataset for each one. 저자들도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이 모델 적용할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억지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을 충분히 잘 시켜놔서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로 이 GPT-2 후속 연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PT-2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이제 디코더 온리 구조는 여전히 사용했지만 모델 크기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GPT-1은 117 밀리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5 빌리언이 된 거니까 10배 이상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학습 데이터 측면에서도 다양한 도메인을 이제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나 뭐 아카이브 같은 소스에서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를 준비해가지고 사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사소한 아키텍처적인 체인지나 뭐 트레이닝 디테일에 뭐 이러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만 잘 시켜봤더니 제로샷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파인 튜닝 없이 아까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태스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NLP 태스크들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들에서 이렇게 소타를 찍었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GPT-3도 이제 비슷한 계열의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버전이 뭐 175B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작은 뭐 13빌리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이즈가 이제 최대 거의 아까보다 100배 또 100배 또 넘게 레벨업을 했죠.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 또 학습도 많이 시켰더니 여기서는 또 이제 언신 태스크에 대한 엄청난 퓨샷 성능이 나왔다. 처음 즉 퓨샷 러닝이 되는 것을 관찰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제가 샷샷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히 용어 설명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샷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템플릿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이 제로샷이라는 것은 이제 태스크가 있어요. 태스크가 있고 이거 해줘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거고요. 그냥 태스크 설명만 있고 그냥 태스크 해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원샷의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 설명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태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퓨샷의 경우는 이제 이 example들이 더 증강돼 가지고 더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8샷이라고 한다면 이런 8개의 example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퓨샷이 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이 퓨샷이 왜 도움이 되는 거냐면 이 프롬프트 내의 맥락적인 의미를 모두에 참고해가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에 모델이 과거에 이제 참고해가지고 볼 수 있는 컨텍스트에 저희가 어떻게 따라 했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어토리게이션 랭귀지 모델링은 뒤에 것을 보고서 뒤에 것의 컨텐츠에 기반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올 것 같은 가장 플러지블한 아웃풋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예시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예시들을 잘 흉내내는 것이 이건 예시 잘 따라가지고 아웃풋을 잘 흉내내서 만드는 것이 일종의 오토리게이션 랭귀지 모델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 덕분에 학습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웨이트 업데이트 없이 태스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GPT-3에 와서
이러한 엄청난 학습 파라미터들과 엄청난 사전 학습을 거친 후에야 드디어 이제 저자들이 원했던 퓨샷만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퓨샷 멀티태스크 러너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퓨샷의 흥미로운 점은 이제 퓨샷은 이제 스케일링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x축이 이제 그 컨텍스트에 들어간 퓨샷의 개수입니다. 파라미터 수에 관계없이 퓨샷의 수를 증가시키면 이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델의 캐퍼빌리티에 따라서, 즉 모델이 사전 학습한 양과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점점 더 퓨샷을 더 많이 참고 자리해가지고 성능이 계속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점이 이거 R은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 작은 애는 어떻게 되느냐? 뭐 T5나 뭐 버트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사전 학습을 거치지 않았거나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는 파라미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퓨샷을 아무리 잘 깎아서 주더라도 퓨샷을 깎아서 주더라도 성능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퓨샷의 일종의 베리언트 중에 하나로 이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즈닝 태스크에서 잘 통하는 프롬프팅 방법인데요. 퓨샷을 줄 때 뭐 수학 문제를 풀린다고 할게요. 뭐 그냥 프롬프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수학 문제를 주고 이게 답이 뭐다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게 줄 수도 있잖아요.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들 서술형처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일종의 스텝 바이 스텝의 솔루션을 이렇게 넣어주고 이걸 그 다음에 정답까지 같이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아까 퓨샷을 넣어주면 그 예시들을 최대한 참고해서 그걸 잘 흉내내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 단계별로 푸는 예시를 참고해서 최대한 단계별로 풀어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답을 내도록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러한 프롬프팅을 사용하면 리즈닝 태스크에서 이렇게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요즘에는 이제 억지로 이렇게 퓨샷을 깎는 게 이것도 굉장히 노가다인데 퓨샷을 이렇게 억지로 깎지 않고도 Let's think step by step 맨 뒤에 한 줄 넣는 것만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인 오브 더 프롬프팅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잘 통하는 것은 아니고 수학이나 물리처럼 단계별로 문제가 풀리는 그런 리즈닝 태스크에 대해서는 효과가 좋은데 뭐 글쓰기 같이 저희도 뭐 글을 쓸 때 수학 푸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글을 쓰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역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스케일링 러인데요. LLM을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성능에 어떠한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느냐를 규명한 논문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뭐 LLM을 학습시킬 때 성능에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능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뭐 컴퓨트 그러니까 트레이닝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느냐 데이터셋 사이즈 데이터셋이 얼마나 크느냐 뭐 파라미터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적인 측면으로 뭐 학습률이 어떻고 뭐 옵티마이저가 어떻고 뭐 배치는 어떻고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요인들 중에서 이 세 가지 학습에 필요한 계산량, 데이터셋 크기, 파라미터 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능은 이제 테스트로서 이렇게 로그 스케일이지만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 선형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성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확 튄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emergent ability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이닝이랑 어느 정도 파인 튜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파인 튜닝 방법 알았으니까 데이터셋을 어떻게 깎느냐 데이터셋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볼 건데요.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 LLM의 프리트레이닝 관점에서 이제 학습 코퍼스에서 양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냥 쓰레기 같은 텍스트만 계속 들어가 있으면 학습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학습 코퍼스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LLM은 특정한 태스크를 타겟해가지고 그것만 잘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제너럴한 여러 가지 태스크에 응용이 되도록 디자인된 친구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품질과 함께 제너럴한 분야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하는 LLM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소스들이 뭐 웹페이지, 대화, 논문 코드 다양한 데서 긁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만약 뭐 코딩에 특화된 LLM이나 뭐 수학에 특화된 LLM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걸 더 잘해야 되니까 특정 태스크에 특화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관련 콜퍼스의 비중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LLM은 어차피 제너럴리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전히 콜퍼스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그냥 웹에서 크롤링을 해왔을 때 바로 쓰면 안 되겠죠. HTML 태그도 들어가 있을 거고 오타도 있을 거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은 뭐 LLM 텍스트도 AI로 만든 텍스트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필터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거치는데요. 먼저 품질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룰 베이스드 규칙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겠지만 이제 T5 페이퍼에서는 이렇게 필터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해요. PDF 페이지나 웹페이지나 그런 것이 이제 5줄 이내 텍스트가 있다. 그래서 필터링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Lines must be consistent with more than 3 letters. 그러니까 한 줄이 최소 3글자 이상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제대로 된 문장이 되려면 그 정도 레터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의 규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제거를 하는 건데요. 좋은 경구나 좋은 글귀나 그런 거는 이제 계속 똑같이 인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텍스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출연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중복된 웹페이지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크롤링 할 때 그럼 걔네만 계속 보면 그쪽으로 더 바이어스 되거나 오버피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 제거 과정도 거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 제거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토커니저를 가져와서 BP 인코딩 해가지고 이제 BP 인코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토커나이제이션을 시킵니다. 실제로 이 프리티니 콜포라 가 어떤 걸로 컨시스트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책도 있고 아카데미 매트리얼즈 이건 PPT 이런 거겠죠. 코드도 있고요. 웹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SN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웹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잔뜩 긁고 필터링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어떤 태스크를 조금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것도 휴먼 라벨링이 들어간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요. 휴먼 라벨링을 거치게 되면 이게 정답이 있는 수학이나 수학이나 코딩 같은 그런 테스트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성적인 답안을 평가하는 그런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인간이 다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라벨링하면 굉장히 비싸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평가 과정도 포함해서 모델 학습도 자동화해가지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로 이 신테틱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의 일종의 시초가 된 논문이 울트라 피드백이라는 논문입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why is the problem always GNS와 같은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개 모아두고요. 그걸 이제 모델 풀에서 이제 라마나 챗GPT나 바드가 이 제미나 옛날에 나왔던 구글 모델인데요. 이러한 LLM한테 다 답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GPT-4가 제일 소타 모델이었는데 소타 LLM을 가져와가지고 얘네들 답변을 봐가지고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랭킹을 매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과정을 이제 인간들이 해야 됐던 것인데 이 과정을 이제 GPT에게 이 라벨링 과정을 이제 GPT한테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에도 이런 데이터셋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신테틱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LLM 어노테이트 데이터셋의 품질이 좀 애매하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울트라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100개의 랜덤한 자신이 만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100개밖에 안 해봤다고 하는데 얘네 데이터셋 만든 적 엄청 많거든요. 몇만 단위일 텐데 그래서 100개만 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100개에 대해서 이런 GPT-4가 랭킹한 거랑 인간이 랭킹한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74.2%밖에 일치율이 안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0%는 아니겠지만 이 25% 중에서 GPT-4가 인간의 캐퍼빌리티보다 딸려가지고 제대로 랭킹을 못한 경우도 25% 안에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인간의 저지먼트와
이거 휴먼 저지먼트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LLM 간의 저지먼트가 유의미하게 상관성이 있다. 이런 코릴레이션을 디파인 해주는 어떠한 지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봐야 될 점은 이제 LLM의 기준별로 일관된 어그리먼트가 휴먼 어노테이션보다 좋은가. 그러니까 이러한 크라이테리아를 GPT-4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이 함께 동의했더라도 이게 실제로 인간의 수준을 반영한 것인가, 이게 실제로 인간만큼 자연스럽게 랭킹이 된 것인가 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여담인 연구인데요. 이렇게 신테틱 데이터를 이제 다른 LLM이 랭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LLM 몇 개가 필요해가지고 랭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성한 답안을 다시 복습을 해서 자가 개선을 시키는 연구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시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수능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수학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걸 잘 풀었어요. 그러면 거기다 별표를 많이 쳐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복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한 유사한 논리를 이제 LLM한테도 적용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Self-Taught Reasoner 계열의 연구입니다. 이것의 이제 간단한 원리는 주어진 태스크들에 대해서 LLM이 이제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바로 익스터널 모델 없이도 바로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시켜서 정답인 페어들만 남겨요. 그래서 이 정답인 페어들만 남겨가지고 다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SFT를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개선 과정의 이터레이션이 증대할수록 성능이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칙연산 태스크인데 계속 이렇게 자가 개선 시킬 때마다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하지만 요즘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태스크나 뭐 코딩 같은 복잡한 태스크나 좀 더 모델이 성능이 많이 좋아지거나 인스트럭션 트레이닝이 아주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이 잘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버피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자기가 만든 신테틱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다이버스하게 잘 뽑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버피팅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잘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주요 리서치 프로블럼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인 튜닝 for LLM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LLM 이전에 이제 랭귀지 모델 파인 튜닝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버터와 같이 이제 프리트레인된 LLM 아니죠. 랭귀지 모델 위에다가 버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CLS 토큰에서 나오는 임베딩 같은 거 클래시파이어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이제 레이블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니면 또 이제 이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뭐 서머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인스트럭션을 이제 자연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머라이즈 토큰 다음에 나오도록 뭐 유도하는, 그러니까 임베딩 이제 뭐 CLS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정답에 활용된 임베딩을 뽑으려는 의도였다면 이건 이제 여기다가 아웃풋을 이렇게 생성하라는 의도로 여기부터가 이제 서머라이즈 아웃풋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LLM 이전에는 랭귀지 모델이 어떠한 좁은 태스크를, 굉장히 좁은 태스크죠. 그러니까 뭐 서머리도 사실 굉장히 좁은 태스크, 글쓰기 중에서 뭐 자수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스토리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블로그 쓰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글쓰기가 있을 텐데 서머리라고 하는 매우 좁은 태스크에 대해서만 특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파인 튜닝 패러다임은 이제 랭귀지 모델이 아주 좁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하기 위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LLM은 제너럴리스트 모델이잖아요. 거의 모든 태스크를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너럴한 논리지를 굉장히 많이 학습한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한테 굉장히 좁은 분야의 태스크나 논리지만 계속 강압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이전에 파인팅 패러다임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태스크는 조금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지만 LLM의 본질이 이제 generalization capability를 저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LLM이 나온 이후에 파인 튜닝 패러다임은 뭐 코딩이나 뭐 수학과 같이 어느 정도 좀 큰 카테고리 있잖아요. 큰 카테고리를 굉장히 잘 하게 되되 여전히 제너럴리스트 모델로서 제너럴한 논리지나 제너럴한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할 목표로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LLM의 파인튜닝 방법론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스트럭션 튜닝, 얼라이먼트 방법론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에피션트하게 튜닝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세 가지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얼라이먼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인스트럭션 튜닝도 할 수 있는 세부 관례도 많고 이거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뼈대라고 생각을 해요. 인스트럭션 튜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튜닝하자. 그러니까 인간과 최소한의 대화가 가능하게 하자.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라이먼트는 이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선호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튜닝하자라는 목표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Resource Efficient Fine Tuning은 이런 알고리즘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GPU가 VRAM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학습할 자원이나 시간이나 메모리가 뭐 부족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당장 아이큐를 예시를 들어도 저희는 그 티탄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러한 알고리즘을 애초에 풀 파인 튜닝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도 안 될 거고 VRAM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적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알고리즘들 잘 적용해서 LLM을 튜닝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방법론들입니다. 먼저 인스트럭션 튜닝부터 해볼게요. 이제 허깅 페이스를 써보신 사람들은 이제 허깅 페이스도 이제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뭐 메타도 자기만의 그 허깅 페이스 홈페이지나 유저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자신만의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래 이름들을 보시면 뭐 LLM을 기준으로 이름들을 보시면 어떤 거는 그냥 모델명이랑 파라미터 수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인스트럭트 모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트럭트나 IT 같은 이런 플래그가 들어가면 인스트럭션을 거친 모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인스트럭션 튜닝을 거친 전후를 보시면 아웃풋이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베이스 모델은 프리 트레이닝만 한 모델입니다. 그럼 프리 트레이닝 하는 모델은 글이 들어오면 그걸 이제 계속 이어붙이는 것만 잘라내잖아요. 그 뒤에 뭐가 나올지. 그래서 이러한 My name is Julian and I like to 이런 인컴플리트한 쿼리가 들어오면 이거 다음에 올 단어가 뭘지, 이거 다음에 올 문장이 무엇일지에 대한 예측만 계속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 된 애는 이제 인간이랑 그래도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건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말 이어붙이기지 뭐 끝말잇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말 이어붙이기잖아요. 근데 인스트럭션 튠된 모델은 이렇게 My name is Julian and I like to 이런 식으로 인컴플리트한 쿼리가 들어오면 줄리엔 너 뭐 좋아해? 너 뭐 줄리엔 뭐 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되게 대화가 가능한 형태로 인간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example도 이렇게 있는데요. Why does so many people use Python for deep learning?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베이스 모델은 또 이제 이거 이어붙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내가 레딧에서 나올 것 같은 나는 뭐 딥러닝을 처음 배우는데 뭐 파이썬 이거 왜 쓰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이제 어딘가에 프리팅할 때 봤던 그런 글을 흉내내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질문인데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던 건데 이건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안 나와 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인간이랑. 애초에 인스트럭션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인스트럭션 튠드된 모델을 쓰게 되면 이렇게 Why do so many people use Python for deep learning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돼서 잘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보셨듯이 인스트럭션 튜닝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어트리게이션 랭귀지 모델링,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유저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거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텍스트만 예측하는 것으로는 유저 인스트럭션과 그게 얼라인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베이스 모델들은 유저를 어시스트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LLM들은 그냥 사실상 just good at predicting what's coming next.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뭘지 예측하는 건 잘하고 유저 인텐션과 얼라인되지 않은 답변을 잘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튜닝을 반드시 필요한 프리트레이닝 다음에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초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이 플랜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일단 인간과 LLM이 대화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인간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대화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뜬금없는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이걸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즉 제로샷으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플랜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신 태스크들에 대한 제로샷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아까 GPT-1 피규어를 보시면 거기 되게 많은 NLP 태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 태스크별로 벤치마크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게 몇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60개 NLP 데이터셋 벤치마크들을 가져와서 인스트럭션 템플릿 형태로 바꿔서 파인 튜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면 인테일먼트 태스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걔는 이제 이런 전제가 있고 가설이 있으면 이 가설이 이제 얘네들 간의 관계가 서로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yes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아니면 이것만 봐서 모른다,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근데 LLM 이전에 파인 튜닝 패러다임을 적용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이제 버트 임베딩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인코더 임베딩에다가 걔네들다가 이제 MLP를 태워가지고 MLP 태워가지고 뭐 알그맥스를 하는 거니까 그냥 사실상 인덱스를 뱉는 애잖아요. 그래서 yes, no, I don't know가 아니라 뭐 0, 1, 2 사실상 인덱스만 아웃풋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0, 1, 2를 읽는 것이 아니라 플랜이 이제 이런 텍스트로 리터럴한 텍스트로 말을 할 수 있도록 yes, it is not possible to tell, no 이렇게 자연어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답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인스트럭션 템플릿 형태라고 하는데 이러한 템플릿으로 여러 개 엄청나게 이러한 템플릿으로 이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깎아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러한 이거 예 아니오로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체인 오브 삭 같은 걸로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즈닝 테스트들에 대해서는 답만 이렇게 찍 넣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도 위에다 함께 어그멘트를 해줘가지고 답변하도록 GT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타임 때 평가는 60개 벤치마크에서 없었던 쿼리들, 예를 들어서 여기 Can Jeffrey Hinton have a conversation with George Washingt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벤치마크에 없던 질문이죠. 이런 벤치마크에 없던 질문들을 시켜보고 잘 답을 하는지를 관찰해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래서 T5를 이렇게 학습을 시켰던 건데요.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질문이 들어오고 이걸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라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 뭐 과정이 이렇게 쭈루루 나가지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선지들이랑 비슷한 답안들만 계속 내뱉고 있어요. 이거 문제를 푼 것도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푼 것도 아니죠. 아예 인스트럭션을 안 따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거친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런 주저리 과정을 뱉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안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가 보기 훨씬 편하고 그리고 유저의 인스트럭션과 인텐트에 잘 얼라인된 답변이 생성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스케일링 러 얘기를 했을 때에는 스케일링 러는 LLM 프리튜닝 할 때 이제 데이터 수나 데이터의 양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스케일링 러처럼 이제 몇만 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로는 얘네들이 밝혀낸 것은 이제 1000개 정도, 1000개대 데이터, 하이 퀄리티 1000개대 데이터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LLM은 이미 프리트레인 때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 생성하는 캐퍼빌리티를 학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 젬마의 경우만 보셔도 이게 젬마 EB 그 베이스 모델 아웃풋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쿼리란 거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냥 여기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생성하는 거 능력 자체는 충분히 많이 학습이 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생성을 할 때 유저 인텐트에 맞춰서 유저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상호작용하는 이런 어시스턴트 스타일의 답변만 잘 생성하도록 조금만 트위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프리트레이닝보다 훨씬 더 라이트웨이트하고 간단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제 전제 조건은 프리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프리트레이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모델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모델이 학습했던 데이터 수가 사실상 성능의 어퍼 바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 했다고 논리력이나 코드를 짠 능력이 막 성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1000개 정도가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터 1000개를 깎는 것 자체가 비싸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버피팅도 여전히 위험한데 이러한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인스트럭션 튜닝 안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모든 제너럴한 널리지를 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얼라이먼트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얼라이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RHF,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선호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튜닝하는 방법론이고요. 이제 인간이 선호한 답변이라는 게 단순히 뭐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보기 편한 응답이 아니라 뭐 논리력이나 뭐 factual correctness나 뭐 문해력 등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기준 속에서 인간이 더 선호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RHF를 이제 오버뷰를 하면 이 RHF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호도가 반영된 preference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preference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뭐 explain the moon landing to a 6-year-old 이런 쿼리가 들어오면 이거 뭐 샘플링 방식과 템퍼처를 뭐 달리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답안 여러 개가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preference 데이터는 무엇이냐? 이 답안에 대한 인간의 선호도를 랭킹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는 이걸 이제 preference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preference 데이터로 이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켜 있는 건데 이 리워드 모델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떠한 쿼리랑 그거에 대한 모델 답안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인간의 선호도 관점에서 몇 점짜리 답안인지를 아웃풋하는 모델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모델은 리워드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는 전제 하에 LLM의 답안을 넣었을 때 리워드 모델에 점수를 많이 받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LLM의 이제 리워드 기준으로 학습 목표는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이제 LLM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학습으로 최종적으로 LLM을 튜닝하게 되고 이 상관된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뭐 PPO인데요. 이거는 좀 여기서 다루기에 조금 난이도도 있고 내용도 많아가지고 스스로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는 그 바로 아래를 때려넣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가 되었든 뭐 어디 뭐 웹에서 긁어온 데이터가 되었든 어떤 벤치마크가 되었든 인간이 어쨌든 좀 검증이 된 데이터로 뭐 어떤 모델을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선 이제 SFT를 한 모델한테 또 어떤 프롬프트나 쿼리를 잔뜩 넣어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두 개를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 어노테이터가 이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답안 중에서 뭐가 더 나은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구축한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제 베이스 LLM에다가 랭킹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롬프트랑 앤서가 들어오면 앤서 1, 앤서 2가 들어오면 앤서 1이 들어왔을 때 점수가 앤서 2보다 높도록 이렇게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이 펄리싱이 아까 스텝 1에서 만들어졌던 이 SFT 모델인데요. 이 SFT 모델이 또 이제 또 테스트 어떤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온 답안이 프롬프트랑 답안을 넣어서 리워드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리워드가 높아지도록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 최적화를 시킬 때 이게 PPO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에서 최종적으로 PPO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인간의 선호도가 반영된 리워드가 높아지는 쪽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최종적인 얼라인된 모델을 얻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대화 컨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생성 모델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해봐요. 근데 이런 컨텍스트 상에서 잘 잤냐고 물어봤는데 잘 자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리워드 모델이 이 컨텍스트랑 답변을 보고서 이게 몇 점짜리 답변이다 라는 스코어를 내놓아요. 이 20점 낮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은 이 점수를 최대한 높이도록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이 강화학습 과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RHF에서. 그래서 정성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를 이게 이제 RHF를 거치기 전에 모델이고 이건 이제 PPO 같은 걸 거치기 전에 모델이고 이건 이제 RHF를 거친 후의 모델인데요. What are the five most common causes of stress among people? 이렇게 스트레스 요인 5개를 말해봐라 라고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렇게 파인 튜닝만 시킨 모델은 5개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데 이제 RHF를 거친 후의 모델은 이렇게 5개의 요인들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디테일 설명을 해주죠. 당연히 이게 인간이 더 선호하는 그런 거일 거고요. 이 선호하는 기준 당연히 뭐 가독성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factual correctness 아니면 뭐 얼마나 클래리티한 답변인지 구체적인 답변인지에 대한 모든 선호도 기준이 임플리시하게 다 리워드에 반영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모델이 그런 답안이 많이 출현한 쪽으로 모델이 파인 튜닝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RHF가 현재까지도
뭐 당연히 가장 이런 기본적 형태 RHF 말고 여러 가지 뭐 엔지니어링된 베리언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얼라이먼트 할 때 쓰이는 방법론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운사이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RL 파인튜닝 하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비싼데요. 일단 PPU가 이게 온폴리시예요. 근데 온폴리시라는 것이 이제 오토리그레시하게 쿼리가 들어왔을 때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그거에 대한 답판을 다 생성하고 리워드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PU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려면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다 이미 생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티처 포싱은 그냥 그런 거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쫙 포싱을 한 다음에 나오는 NLL로 나오는 로직 값으로 바로 이제 NLL을 때리면 되는데 PPU는 이제 다 생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RL 자체가 컨버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레디언트가 폭발해가지고 로스가 솟구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PPU 과정 외에도 이제 스테이지 2에서 이제 프레퍼런스 데이터로 이제 리워드 모델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프레퍼런스 데이터 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도 많으니까 데이터 깎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을 한 게 RHF보다 라이트웨이트하면서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리 less expensive하고 안정적인 학습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 이제 DPU거든요. 이제 DPU는 이제 스텝 2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뭐 이거는 뭐 필요하다고 쳐요. 당연히 SFT 같은 건 해야 되겠죠.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워드 모델링을 하려면 리워드 모델이 있어야 되고 리워드 모델을 만들려면 프레퍼런스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리워드 모델로 임플리시트하게 점수 옵티마이제이션 시키지 말고 그냥 얘는 프레퍼런스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이 스텝 1에서 나왔던 이 폴리시를 학습시키면 안 되겠느냐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고요. DPO는 그래서 이 로스 펑션만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만 설명을 드리면 YW가 이제 인간이 선호했던 YL보다 더 선호되는 리스폰스이고요. 파이세트랑 파이 레퍼런스는 이제 스테이지 1에서 나오는 모델 SFT 모델인데요. 파이 레퍼런스는 근데 이제 DPO를 할 때는 프로즌입니다. 그레디언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상수라고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평균값이 이게 올라가려면 로그도 단주 증가 함수고 이 시그모이드도 어차피 증가하는 그거니까 여기가 커져야 되잖아요. 이 로그 안에 이게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려면 여기 앞에 이 초록색 박스 항이 커져야 되고 빨간색 박스의 항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커지죠. 근데 이 초록색 박스의 항이 커진다는 의미는 저희가 학습하는 이 파이세타 폴리시에서의 YW 그냥 저희가 선호하는 응답의 라이클리후드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음수부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DPU 오브젝티브를 요약을 하면 Encourage Preference Responses via Maximizing NLL 그러니까 YW의 출현을 최대한 일으키려고 한다. 그걸 이제 Negative Log Likelihood 그러니까 Maximizing NLL을 통해서 그리고 Oppress Less Preferred Expert NL이라고 했는데 그냥 likelihoo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ppress less preferred response by minimizing its likelihood. 그러니까 YL이 출현할 확률을 최대한 낮추고 대신 그 와중에 YW가 출현할 확률을 최대한 높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DPO 방법론은 현재까지 있어서 가장 RHF와 쌍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얼라이먼트 방법론 그리고 포스트레이닝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성능 측정을 해봤을 때도 RHF에 비해서 결코 끌리지가 않아요. 더 잘할 때도 있고 뭐 못할 때도 있긴 한데 리워드 모델이 없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DPO 그리고 RHF 아이스키판 그러니까 DPO만으로 학습한 뭐 제이퍼거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라마2와 같이 이렇게 RHF를 학습한 베리언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이 이제 efficient하게 파인튜닝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물론 이 뭐 DPU, RHF 뭐 이게 다 좋은 방법론들이지만 LLM 전체를 튜닝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 그래서 시간 측면에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프리즈 시키고 일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키자라는 것이 이제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인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로는 여기 트랜스폼 블록에서 여기 FFN 블록을 이제 FFN에 대해서만 그레이디언트 흘려주고 뭐 나머지는 그냥 쭉 프리즈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가지고 로라 어댑터로 로라 페프트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걔네들만 각 태스크마다 이제 간단히 파인튠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게 하면 됩니다. 페프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제 어댑터 튜닝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구조에 이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그 디코더 블록에다가 중간에 어떤 어댑터를 하나 끼워 넣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원본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그대로 프리즈를 시키고 이 어댑터들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어가지고 얘들만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요즘은 이 로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로라 어댑터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 로라 어댑터는 랭크 디컴포지션 행렬을 삽입해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프리트윈 대 웨이트는 가만히 두고 이 랭크 디컴포지션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A, B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R 곱하기 K, R by K랑 D by R인데 이거 포워드를 하면 당연히 똑같이 R by K를 포워딩 했던 히든 스테이트랑 당연히 디멘션 똑같겠죠. 대신 디멘션 똑같은데 행렬 곱에 사용됐던 그 파라미터 수들이 매우 작습니다. 왜냐면 R을 보통 D보다 엄청나게 작게 설정하기 때문에 이 프리트인데 웨이트들보다 A, B의 웨이트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프리트인데 웨이트를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어댑터들을 태스크들에 따라서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여담이지만 이거는 LLM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뭐 디퓨전 모델에서도 사용이 되고 뭐 비디오 모델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모델이라든지 디퓨전 모델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냥 어텐션이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면 생성할 때 트랜스포머 쓰는 구조면 웬만하면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이제 롤을 끼워 넣었을 때 GPT-2나 뭐 GPT-3에서 이제 좋은 성능이 그러니까 파인 튜닝 하지 않았을 때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롤을 할 경우에는 풀 파인 튜닝만큼 성능이 나오거나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뭐 데이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오버피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보통 근데 페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어쨌든 풀 파인 튜닝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서브 옵티멀하게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페프트를 돌릴 때 파일럿 스터디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돌릴 때 그러니까 저희 아이코에서 이제 토이 프로젝트 돌릴 때는 뭐 충분히 쓰셔도 되는데 뭐 실제로 서비스를 뭐 디플로이하거나 리서치 페이퍼에다가 표를 채울 때 파이널 리조트로는 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풀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 어피션트 파인 튜닝인데요. 이건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튜닝할지를 넘어서 그냥 파라미터 자체가를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퀀타이제이션 시키는 방법론도 있는데요. 원래 이게 다 파라미터들인데 모든 파라미터들을 이제 마이너스 127 플러스 127 그러니까 8비트 범위 내로 다시 리스케일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리스케일링을 할 때 뭐 여기 찍힌 것이 뭐 마이너스 58.4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 소수점을 버리거나 반올림을 시켜가지고 싹 다 정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수처럼 만들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인티저 자료형 가져다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메모리가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건 이제 학습에 절대로 쓰시면 안 되는 게 학습할 때는 파라미터의 소수점 단위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웬만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도랑 성능을 꽤 희생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퍼런스를 어떻게든 돌려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메모리를 절약하면서 이제 파인튜닝 하거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아키텍처 이것도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조금 메모리를 어피션트하게 쓸 수 있는 물론 그런 목적만으로 쓰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메모리 조금 더 에피션트하게 쓸 수 있는 컴퓨테이션을 조금 더 에피션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입니다. 이건 이제 디코더 블록에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하나를 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렇게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MOE를 쓰지 않으면 여기가 원래 하나의 통으로의 똑같은 그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를 받으면 라우터가 이걸 보고서 어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이 히든 스테이트 태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 파라미터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파라미터 공유하거나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MO인지 아닌지를 모델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 허깅 페이스의 모델 아이디를 보시면 이렇게 뭐 코인3 30B, A3B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0B가 이제 전체 파라미터라는 뜻이고요. A3B는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3빌리언만 쓰게 된다.
물론 30B가 다 어쨌든 올라가야 되긴 하지만 3빌리언만 쓰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VRAM을 쓰더라도 컴퓨테이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알뜰하다 라는 말이고요. 물론 근데 이렇게 구조가 좀 특이해가지고 앞에서 좀 학습할 때 좀 특이하게 학습해야 될 거예요. 그냥 바로 SFT나 이런 걸 바로 돌리면 좀 성능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인퍼런스를 하거나 뭐 신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면 충분히 이런 MOE 구조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프로젝트 할 때 뭐 파인튜닝 좀 시켜야 된다면 조금 모델을 많이 줄이더라도 웬만해서는 그냥 베이스 모델을 쓰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제 실습인데 실습은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제 LLM을 이제 잘 학습을 시켰으면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LLM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losed end tasks, 그러니까 뭐 수학이라든지 뭐 주관식 같은 주관식이 아니죠. 객관식 같은 문제, 뭐 주관식도 맞긴 하지만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수의 정답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룰 베이스드로 다 파싱을 해내가지고 채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5가 뭐 1.25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그냥 룰 베이스드로 규칙을 몇 개를 최대한 뭐 if 케이스 같은 거 많이 잡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수학적인 답만 파싱하는 파서 라이브러리가 있을 정도로 보통 그렇게 다 룰 베이스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테스트에서는 이제 accuracy나 뭐 precision, 뭐 F1 스코어 같은 이런 매트릭을 사용해가지고 채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오픈엔드 이밸루에이션, 그러니까 정답의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summarization, translation과 같은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도 같은 거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summary나 translation 같은 것도 뭐 기준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다 맞췄다 해가지고 뭐 동그라미 뭐 맞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할 거고 또 기준에서 하나 모자랐으면 이게 뭐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처리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inary evaluation, 뭐 틀렸다 맞았다의 binary evaluation 형태가 아니라 이 response quality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태스크에서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뭐 content overlap metrics, 뭐 model based metrics, human evaluation이랑 그리고 이제 LLMS 저지 방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content overlap metric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건 이제 good answer,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answer랑 모델이 생성한 답변의 lexical similarity를 비교한 점수인데요.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단어나 토큰 단위로 이렇게 아니면 또 어쨌든 어떤 정해진 언어적인 단위를 기반으로 점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런 기준 단위로 기준 단위 일단 뭐 토큰 하나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뭐 T번째 토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처리하기 위해선 T번째 토큰이 맞았는지 처리하는지를 그냥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답에 대해서 일단 뭐 T번째 토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T번째 토큰을 중심으로 뭐 사이즈가 n짜리인 뭐 n그램 윈도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n그램 윈도우를 똑같은 위치에 이제 생성된 답변에다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그 GT 그 윈도우 안에 있는 토큰이 얼마나 그 생성된 답변에 안에 있는 토큰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로그 스코어가 이런 거 비슷한 걸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뭐 블루 스코어도 블루 스코어나 로그 스코어 계열이 이런 식의 매트릭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슬레이션이나 서머라이제이션처럼 정답의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태스크들에 대해서 쓰이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멘틱한 점수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머리나 뭐 트랜슬레이션도 동의어도 있을 수 있고 유의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n그램 윈도우 안에서 뭐 돌리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exact 매칭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어가 들어가도 틀렸다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멘틱한 의미를 반영할 수 있는 매트릭이 모델 베이스드 매트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시멘틱 시뮬레이션을 구하는데 그 인베딩이 나오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매트릭 평가 방법은 정답이랑 프리딕션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제 버트에 태우고 두 인베딩의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점수를 취하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면 정답이랑 프리딕션을 이제 버트가 비슷하게 정답이랑 프리딕션이 시멘틱하게 더 가까울수록 버트가 더 비슷한 인베딩을 뽑을 것이다 라는 인투이션에 기반해가지고 나온 매트릭이고요. 실제로도 이게 유의미한 매트릭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뽑을 수 있는 소스는 많죠. 뭐 워트백을 써도 될 거고, 버트 스코어, 뭐 클립, 뭐
T5 인코더 과정 같은 거 써가지고 써도 될 거고요. 이런 것이 잘 되려면 당연히 여기 쓰이는 임베딩을 뽑아내는 프리트윈된 모델이 굉장히 똑똑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휴먼 리트럴 레퍼런스가 좋아야 얘네들이 잘 이해할 수 그러니까 프리트윈드 인코더 같은 걸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아야 당연히 이런 거를 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먼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같은 뭐 서머라이제이션, 트랜슬레이션 같은 태스크를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인간이 그걸 보고서 점수를 매기거나 아니면 뭐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평가 항목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fluency, consistency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계속 이건 똑같이 뭐 레이블 데이터 만드는 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느리고 비싸고 인간이 뭐 정답이 있는 답안을 평가하는 건 모르겠지만 뭐 주관이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을 평가를 해요. 소설을 평가를 해요. 근데 소설 같은 글은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 호불호 취향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런 취향이 과연 휴먼 이밸루에이션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취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휴먼 어노테이터들 간에 똑같은 취향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휴먼 어노테이터들 간에 뭐 평가의 불일치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 중에 하나가 LLMS 저지예요. LLMS 저지는 그러니까 인간을 평가시키는 평가를 하는 주체를 이제 인간 대신 LLM이 대신하겠다는 건데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GPT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모델 프리딕션을 티처 포싱을 시켜가지고 그걸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점수 계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GE 이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라이클리후드 그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LLM에다가 모델 쿼리랑 답안을 넣어가지고 이게 몇 점이냐 스코어를 직접 텍스트로 생성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리워드 모델이랑 비슷한데 리워드 모델은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히든 스테이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리워드 모델이 명시적으로 텍스트 아웃풋으로 그러니까 텍스트 아웃풋으로 명시적으로 작용하는 리워드 모델과 비슷한 짓을 한다. 리워드 모델 아니지만 아무튼 뭐 평가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의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휴먼 이밸루에이션보다 커스트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뭐 API 비용이 당연히 뭐 인간 고용량보다 적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large scale 이밸루에이션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여전히 LLM들도 뭐 특정 단어라든지 토픽에 대해서 바이어스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된 이벨이 생성될 수가 있고요. LLM이 좀 많이 프롬프트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한 단어 평가 프롬프트에서 한 단어 바꿨다고 점수가 1점 올라가고 2점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작하기가 조금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vel이 아니라 Gvel 스코어가 아니라 뭐 응답 A랑 B를 주고서 뭐가 더 나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LLMS 저지 방식도 굉장히 퍼퓰러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윈 레이스라고 합니다. 윈 레이쇼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A랑 B 중 뭐가 좋아? B랑 A 중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볼 때 B가 완전 틀린 말을 해가지고 A가 명백하게 좋은 답안인데도 먼저 오는 답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LLM이. 그래서 실제로 A보다 B가 명백하게 좋더라도 이때는 이제 A가 좋다고 이때는 B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LM 에스처치를 연구하는 이제 워크에서는 이제 휴먼 얼라이먼트가 높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롬프트 순서나 아니면 토픽에 대한 바이어스를 어웨어한 이런 바이어스를 뭐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좀 완화할 수 있는 LLM 에스처치 방식이 활발히 연구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평가 방식을 알았으니까 어떤 벤치마크를 따서 평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유명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룰로 쓰이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MMLU가 있습니다. 이 MMLU는 이제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 약자인데요. 이건 이제 종합적인 이해, 그러니까 여기에 퀘스천들이 57개 분야에 대한 퀘스천들이 있어요. 뭐 수학도 있고 로직도 있고 인문 철학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토픽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식이 그냥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것이 이거 퀘스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 어려워요. 인간도 풀기 좀 빡세서 정확도가 인간도 100%가 안 나옵니다. 휴먼 스코어도 엄청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제들을 이렇게 LLM에 제시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얼마나 잘 푸는지를 관찰하는 제너럴한 언더스탠딩을 측정하는 도구고요. 이 트루스풀 QA는 이거 벤치마크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음모론 같은 것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들을 얼마나 잘 인지해가지고 유저 답안을 교정하는지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음모론 같은 것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잘 알고 있는지 일종의 안전성 벤치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스 오브는 그냥 수학 문제예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리는 건데 수학 문제가
GSM8K 같은 데이터셋은 이제 4층 연산밖에 안 시키는데, 이건 이제 미국 고등학교 수준의 대수 문제나 뭐 정수 문제나 기하 문제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답변을 시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아무리 한국인들이 수학을 잘 하더라도 이거 레벨 4나 5로 올라가면 좀 풀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이거 우리 교육과정에 없는 것도 많아가지고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거 한 50% 60%만 찍어도 굉장히 좋은 리즈닝 모델이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리즈닝 분야 같은 것이 너무 고여버려가지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뭐 AIM이나 뭐 그러니까 미국판 KMO 같은 문제들 같은 것도 풀려가지고 성능 측정하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 2, 3년 후에는 GSM8K처럼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는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챗봇 아레나라는 건데요. 이건 뭐 어떤 벤치마크라기보다는 모델의 어떤, 여기는 이제 웹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냥 모델에 들어갔던 쿼리랑 그리고 익명하는 모델 답안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뭐가 더 나은지를 인간이 평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그냥 크라우드 소싱, 프레퍼런스 데이터를 그냥 크라우드 소싱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프레퍼런스 데이터로 사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의 프레퍼런스를 그냥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러한 평가를 이렇게 다 익명화된 모델 답변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뭐가 더 많이 선호도를 받았다를 스코어로 보여줄 겁니다. 아마 이래서 리더보드도 있을 거예요. 챗봇 아레나에. 그래서 그냥 그냥 어떻게 생겼다를 보여드릴 예시인데요. 어, 그냥 똑같은 쿼리에 넣었을 때 모델 두 개의 익명한 답안이 이렇게 실제로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클로징 리마크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LLM은 가장 인간스럽고 이제 인간을 모방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마 이것이 이제 인간이랑 대화가 원활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리서치나 어떤 뭐 성능 개선 측면에서 인간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잘 섞으면 당장 체인 오브 థ 같은 것도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을 대충 얘한테 시켜봤더니 잘 하더라, 이런 엠피리컬 파인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리즈닝 분야나 에이전트 분야나 인간의 사고하는 방식을 잘 섞으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 때문에 CV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뭐 성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새로운 뭐 파이프라인을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 오픈RHF나 VLLM이나 뭐 허깅페이스 같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구현도 쉽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거나 핫하면 다들 몰리기 때문에 아까 메소백의 사례처럼 좀 이게 고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고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점점 고여가더라도 아이디어를 가장 적용하고 구현하기에 가장 쉬운 플랫폼이 뭐 CV보다는 그래도 LLM에 가까운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조금 더 공부하시기에는 LLM이 되게 재밌는 분야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자는 이렇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